그는 태국에서 마체테를 휘두르는 산적들과 맞섰고 터키에서는 부패한 국경 경비원들을 만났으며 그를 영원히 멈출 수도 있었던 체포도 당했습니다. 이 일은 정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글이 아니라 오하이오주 베델의 조용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수줍음이 많은 저널리즘 졸업생 스티븐 M. 뉴먼이 1983년 4월 1일 부모님의 집 현관을 나서서 계속 걸어갔던 그곳에서 말이죠. 스폰서도 없었고 지원팀도 없었으며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갈 곳 없는 낯선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5마일쯤 걸었을 때 세상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배낭은 너무나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고 그는 길가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차를 몰고 와서 그 자리에서 짐을 줄여줘야 했습니다. 아직 영웅적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엉망이며 고통스럽게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승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꿈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음을 깨닫고도 계속 걷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여정은 오직 물만 마시며 인간 본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주는 이가 없으면 굶고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땅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돈은 기사들이 실릴 때마다 받는 원고료와 가끔씩 어머니가 보내주는 $1000 정도의 입금 뿐이었습니다. 그가 오래 걸을수록 실험은 변화했습니다. 이제 한 남자와 사람들의 대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날씨, 국경, 동물, 배고픔, 한 남자와 지구 전체의 대결이었습니다. 오하이오를 벗어나는 여정은 힘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농구공처럼 부어서 2주 동안 에선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워싱턴 DC가 목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적어도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었고 그는 해냈습니다. 버려진 호텔에서 공격당할 뻔한 뒤 그는 부츠를 신고 가방을 곁에 두고 선잠을 자며 항상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이동해 보스턴과 대서양에 도착했습니다. 1983년 7월 스티븐은 더블린에 도착했고 바로 분쟁 한가운데의 아일랜드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미국인, 혼자, 돈도 거의 없이 국경을 걸어서 넘는다는 말에 국경 경비원들은 모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장 이야기를 들은 거였죠. 그들은 그를 용의자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로 상황을 넘겼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의심은 비공식적인 여행 동반자가 될 거라는 것이었죠. 스티븐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향해 이동하며 잘 곳이 있으면 어디서든 잤습니다. 어느 밤엔 10인 가족과 오래된 펍 위층에서 자기도 했고 라르나에도 도착했습니다. 시장님은 좋은 PR을 원했습니다. 세상을 걷는 남자에 대한 이 친근하고 낙관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죠. 스티븐은 회의 도중 분위기를 맞췄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와 아래층에 폭탄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시장님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움직였고 스티븐은 공황과 예의 사이에서 멍하니 얼어붙은 채 바보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몰랐죠. 그리고 결국 그 폭탄은 창가에 스티븐 더러운 빨래 가방이었습니다. 영국 전역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고 어느 날 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돌과 주먹,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프랑스도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르망디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10대였던 젊은 미국 병사들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병사들은 진짜 공포 속으로 바다를 건넜죠. 스티븐은 이 여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스페인에 도착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지중해까지 700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도착했을 때 여정 중 가장 쉬운 부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스티븐의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여행이 아니라 생존에 더 가까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12월에 그는 모로코로 넘어간 뒤 알제리로 들어갔습니다. 해안 절벽과 숲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중 하나였지만 그런 멋진 것들은 곧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스티븐은 보름달 아래에서 아틀라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도 땅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씩씩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티븐이 돌아보니 멧돼지 13마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달려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멧돼지들은 아침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밤새 혹독한 날씨에 노출된 채로 지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스티븐은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에 걸린 후에도 그 지역에 3일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대륙에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워싱턴 DC의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와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알제리 당국은 이제 그가 단순히 세계를 걷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알제리에 이르러서는 체포가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지만
스티븐은 계속해서 사하라 사막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덥고 광활하며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현지인들의 조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티븐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이상한 음식도 의미했습니다. 염소젖을 며칠 동안 햇볕에 두어시게 만든 뒤 냉장 보관 없이 신선한 낙타피와 섞는 것이었습니다. 베르베르인들은 그것이 그를 강하게 해줄 것이라 했고, 스티븐은 삼키는 게 오히려 토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스티븐은 튀니지에 도착하며 북아프리카가 나 홀로 여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알제리에서는 관리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서 스티븐은 여러 번 멈춰 세워지고 의심받고 체포당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이 튀니스에 도착해 해안을 다시 보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숨을 돌리고 재정비하며 결정을 내릴 재출발의 장소였습니다. 아프리카는 끝이었습니다. 1984년 3월, 스티븐은 다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어부의 그물에서 바로 건져낸 정어리를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저라면 그곳에서 한계를 느꼈을 것 같아요. 베네치아에서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새 부츠로 위안이 됐고, 동유럽은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걸어 그리스에 도착해 지쳐 있었고 2주간 서커스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터키로 갔는데 터키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여행자들이 체포되고 구타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터키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중부 전화국 직원들이 폭풍 후에도 그를 위해 차를 세우고 무료로 집에 전화하게 해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가 세계를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임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번개 속 전봇대에 올라가 그가 전화하도록 도왔습니다. 스티븐은 그 후 군의 코유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그는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왜 미국인이 하필 이 마을에 오게 된 걸까요? 추장은 너무 감명받아서 스티븐을 위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그는 왕족처럼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이 자신에게 향수를 뿌리고 공연을 해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상황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스티븐은 계속 동쪽으로 가야 했고 그것은 곧 이란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스티븐이 1984년 10월 도착하자 경비원들은 경계 중이었고 그는 또다시 구금됐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이란은 공경에 처해 있었고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키는 내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 터키 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분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 지휘관 중 한 명은 그의 구금을 그를 폭행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순진한 미국인을 때리면서 반미육설을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스티븐을 감시하던 경비원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스티븐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스티븐은 막다른 길에 다다라 더 이상 걸을 수도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조차도 그곳들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호메이니, 이란, 이라크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무자헤딘. 그래서 그는 곧바로 파키스탄의 비행기를 탔지만 국경 경비원들은 그를 반기지 않고 국경을 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눈 덮인 산들은 그의 소중한 추억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그곳의 군사적인 분위기에 대해 걱정했고 곧 자신을 보려는 사람들의 시선과 북적거리는 인파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인도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디라 간디 총리는 최근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키스탄에서처럼 꺼려하던 국경 경비원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는 펀자브에 몰래 들어가려고 선교사 옷을 빌렸습니다. 인도는 그가 아시아에서 다녀온 곳들보다 분위기가 더 가벼웠습니다. 그는 현지인들과 엉긴 염소젖을 먹었습니다. 그는 불교 승려들과 식사했지만 승려들은 그의 하얀 피부와 붉은 머리카락이 신기해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옷을 빨거나 목욕을 하려고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7,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그를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마스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 달 전 추수감사절에 돌아가셨습니다. 터키에서 걸었던 그 전화가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행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체중이 줄었지만 정신적, 감정적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그는 집과 가족, 친구들이 그리웠고 군중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밀치고 잡아당겼고 그는 깔릴까 두려웠습니다. 경찰은 지팡이로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슬픔에 잠긴 가족과 함께해야 할까요? 스티브는 기록을 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을 위해 후원을 피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계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그는 힌두교에서 신성시되는 도시 바라나시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시신이 화장되어 겐지스강에 뿌려집니다. 그러던 중 그는 두 제자와 함께 떠돌던 티베트 라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처가 처음으로 깨달음의 의미를 설파한 장소인 사르나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스티브는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화로 그는 여행을 계속하고 싶어졌고 운하를 따라 캘커타를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도로와 나란히 이어졌지만 곧 정글 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호랑이와 뱀들 사이에서 밤을 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강가에서 한 신비로운 남자가 그를 빈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은 넓은 공간이 있는 현대적인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 남자는 부모님을 기리며 지친 이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스티브는 그곳의 13번째 손님이었고 인도에서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그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와서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그가 그만둔다면 항상 놓칠지도 모를 마법 같거나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1985년 2월에 태국에 도착했지만 곧 그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 음식은 주로 튀긴 전갈이나 바퀴벌레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양고기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나라 남쪽의 정글을 걸었습니다. 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역시나 마체테로 무장한 산적들이 그를 향해 돌진해왔고 스티븐이 가진 것이라고는 우산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총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산을 곤봉처럼 휘둘러 잠시 동안 그들을 막아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한 명이 뒤에서 그를 붙잡아 넘어뜨렸고 마체테를 휘둘렀습니다. 마체테가 그의 배낭을 쳐서 튕겨나갔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운명이 그를 도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산적들이 놀랐고 픽업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스티브는 기회를 잡아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자는 아내와 딸들과 함께 있던 농부였고 가족들은 갑자기 뛰어오른 미국인에 놀라 당황했습니다. 다행히도 스티브는 그때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가족은 진정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이번엔 체포나 구타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스티브는 다치지 않고 잘 넘겼습니다. 바로 다음 날 스티브는 당연히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불교 승려를 만났고 그 승려는 이 미국인이 단순한 휴식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스티브는 근처 수도원에 초대받았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매일 밤 동굴에서 만난 지도자만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태국의 남은 지역을 횡단할 용기를 주었고 그는 매일 밤 새로운 수도원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위험한 도전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6월에 그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정글과 고무나무 숲,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걷는 속도도 더뎠고 모든 것이 더 인적이 드물고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불길 위를 걷는 의식을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뜨거운 숯불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그것이 여행 내내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광경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현대적이고 빠르고 깨끗하며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 정글에 있다가 싱가포르에 오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때 스티브는 자신이 평범한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큰 도약을 앞둔 짧은 경유지였습니다. 아시아를 떠나 오세아니아로 향하는 길이었죠. 스티븐에게 호주는 단순히 해안가에 분주하고 쾌적한 도시들을 지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북쪽 해안에서 남쪽 해안까지 걷는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에는 또 다른 도전들이 따랐습니다. 몇몇 호주인들은 스티븐이 미국인이라 때렸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웃백 도보 횡단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븐은 적어도 배낭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만큼은 똑똑했습니다. 그는 보급품이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아웃백은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마뱀을 먹는 법을 배우고 태양을 피해 오팔광산에 숨었으며 어머니를 위해 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호주인이 산탄총을 겨누자 그 돌을 놓쳤습니다. 2명의 낯선 사람이 그를 데려다 주었고 기적적으로 그 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여행 중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멜버른에 도착했고 1986년 6월에 호주를 떠났습니다. 스티븐은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를 향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구간이 시작되었고 그 말은 곧 몇 가지 부가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스앤젤레스였고 그곳에서 그는 청중을 만났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테메스칼 캐년 파크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 6.2마일을 자신의 총 거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밴쿠버에서 베델까지의 직행 여정만이 인정되었습니다. 미국 서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애틀의 고층 빌딩, 끝없는 하늘, 보랏빛 산, 돌아다니는 들소도 보였습니다. 대륙 분수령에 도달하기 전 겨울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스티븐은 화씨 영하 13도 눈 속에서 잠을 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이 가까웠으니까요. 마지막 5마일은 이스트 포크 주립공원의 시골길과 눈이 덮인 들판을 가로질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가 건너온 세상이 펼쳐졌고 그 모든 곳이 그의 기억에 남아있었습니다. 1987년 4월 1일 스티븐은 미국 국기를 등에 메고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마지막 1마일을 걸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마침내 그는 출발했던 그 현관에 도착했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4년 4켤레의 부츠, 5개 대륙, 21개국, 23kg의 체중 감량, 수백 가정에서 머물렀습니다. 4,000달러를 썼고 34,000km 그리고 4천만 걸음을 걸었습니다. 스티븐은 세계 일주 도중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지역에서도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스티븐 누니먼은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이 시도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맵팩에서 뵙겠습니다.